달러당 163.99엔. 1986년 11월 이후 4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자기 나라 돈이 무너지는 걸 4년째 사실상 내버려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일본은 엔화를 지키지 않을까요? 그 답은 도쿄가 아니라 지금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과 서울 여의도에 함께 걸려 있습니다. 시장의 표준 해설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벌어져서 엔화가 약해졌다. 그러니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이 흐름은 끝난다. 실제로 2022년에는 이 설명이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해 초 1달러에 115엔이던 환율은 연말에 150엔까지 밀렸고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동안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고집했습니다. 그때 일본 재무성은 24년 만에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습니다. 2024년 8월 5일에는 반대 방향의 충격도 있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을 크게 밑돌자 금리 인하 관측이 퍼졌고 엔고가 트리거가 되면서 엔캐리 자금이 한꺼번에 청산됐습니다. 그날 일본 주가는 하루 만에 13% 가까이 무너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결론은 뻔해 보입니다.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 엔화는 돌아온다. 그런데 2025년부터 이 공식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미일 실질 금리 차는 분명히 줄어드는데 엔화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통계를 미국 요인과 일본 요인으로 갈라보면 이유가 드러납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이벤트에 환율은 여전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반면 일본에서 나오는 신호, 이를테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 같은 것에는 환율이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일본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6월 말 그 불신을 확신으로 바꿔놓은 문서 한 장이 나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경제재정 운영 방침, 일본에서 뼈대가 굵다는 뜻으로 골태 방침이라 부르는 그 문서입니다. 시장이 놀란 건 무엇이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빠졌느냐였습니다. 90년대 이후 어느 정부도 빼놓지 않았던 재정건전화라는 항목이 통째로 삭제됐습니다. 국채 원리금 상환 범위 안에서만 빚을 지겠다는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도 함께 지워졌습니다. 30년 동안 금과 옥조처럼 지켜온 문장이 사라진 겁니다. 빠진 자리에는 돈 쓸 계획이 들어찼습니다. 식료품에 붙는 소비세 8% 가운데 7%는 아예 없애고 남은 1%는 보조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관과 민이 함께 370조엔을 투자하겠다는 계획까지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시장은 이걸 한 문장으로 번역했습니다. 결국 국채를 더 찍겠다는 뜻이구나. 그날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2.67%까지 튀었고 162엔이던 환율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7월 9일 국채 금리는 2.9%를 찍었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 통화 가치는 함께 무너지는 선진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조합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뼈아픈 지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정책 하나 때문이라면 정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아래에 깔린 구조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를 무기 삼아 해외로 나갔고 낮은 국내 수익률을 피해 계속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지은 해외 공장에서 돈을 벌면 그 돈은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고 현지에 재투자됩니다. 기업의 장부는 두꺼워지는데 일본 가계의 지갑은 얇아지는 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여기에 2024년에 도입된 비과세 투자 계좌 신니에사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금에 잠들어 있던 일본 가계 자금이 투자로 옮겨갔는데 그 돈의 상당수가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으로 흘러갔습니다. 연간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 달러 매수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기업도 팔고 이제는 가게까지 엔화를 팔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금리가 조금 오르내려도 이 흐름은 매달 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환율을 움직이는 게 뉴스가 아니라 배관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막으면 되지 않느냐? 여기서 시장의 계산이 냉정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일본의 정책 금리는 1% 수준입니다. 일본 경제가 뜨거워서 올리는 게 아니라 엔저 때문에 서민 생활이 무너지니 어쩔 수 없이 올리는 인상입니다. 급하게 올리면 경기가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0.25%씩 두 번, 1.5%에서 멈출 것이다. 카드가 두 장뿐이라는 걸 모두가 아는 순간 그 카드는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일본은행이 무슨 말을 해도 환율이 꿈쩍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 엔저를 멈출 수 있는 진짜 스위치는 도쿄가 아니라 워싱턴에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면 그 한 번의 신호로 흐름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완전히 뒤집어 볼까요? 그 스위치를 지금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중동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선을 오르내리고 일부 기관은 100달러를 넘어 120달러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가가 그 자리에 머물면 미국의 근원 물가는 3%대에 눌러 앉습니다. 물가가 3%대인데 금리를 내리는 중앙은행
일본은행은 없습니다. 결국 엔화의 운명은 일본은행 총재가 아니라 이란 앞바다를 지나는 유조선 몇 척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중동이 진정되고 미국이 인하로 돌아서면 2027년쯤 145엔에서 150엔대로 수렴하는 시나리오가 열립니다. 반대로 봉쇄가 길어지면 165엔이라는 천장을 뚫고 170엔까지 열립니다. 실제로 8월 초 일본 당국이 이틀 연속 개입해 157엔대까지 되돌렸지만 그건 방향을 바꾼 게 아니라 속도를 늦춘 것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반전이 남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상황을 재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30년이 비정상이었다고 봅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전에 240엔이던 환율은 140엔으로, 버블이 꺼진 뒤에는 110엔으로 내려앉았고 그 뒤 30년 동안 110엔 언저리가 평균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나라 경제가 약해지면 통화도 약해지는 게 상식인데 잃어버린 30년 내내 경제는 쪼그라드는데 환율만 그대로였습니다. 일본의 체력을 정직하게 반영하면 150엔이나 160엔이 오히려 제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 재정파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엔저가 돼서 대체 뭐가 나빴느냐? 기업 영업이익은 늘었고 명목 국내 총생산도 늘었고 세수도 늘었습니다. 대가는 하나, 수입 물가에 짓눌린 가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대가를 감수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게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국내 생산 능력입니다. 지금 일본이 세계에 내다 파는 완제품은 자동차 말고는 사실상 남은 게 없습니다. 만들지 못하면 사와야 하고 사오려면 엔화를 팔아 달러를 구해야 합니다. 즉 제조업이 죽을수록 엔화는 구조적으로 더 팔립니다. 여기서 금리를 서둘러 올리면 투자 비용이 올라가 기업이 국내 설비 투자를 줄이고 공급 능력은 더 쪼그라들고 엔저는 더 굳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통화 방어 대신 국내 투자를 택했습니다. 공급망이 끊기고 각자 도생이 상식이 된 세상에서 통화 가치를 지키는 건 중앙은행의 금리가 아니라 그 나라가 실제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그대로 우리 이야기가 됩니다. 100엔당 900원 선이 무너지고 원달러 환율이 1410원대에서 움직이는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문만이 아닙니다. 일본이 30년에 걸쳐 잃어버린 걸 우리는 아직 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설비 투자를 늘리고 SK하이닉스가 나스닥에서 조달한 자금을 국내에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환율이 눈에 띄게 진정됐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반도체를 국내에서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원화의 방어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건 축복이고 일본은 지금 그런 기업을 새로 만들어내려고 국채를 찍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 설비를 해외로 옮기는 순간 우리도 일본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밟게 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엔저는 남의 나라 환율 뉴스가 아니라 국내 생산 능력을 놓친 나라가 어떤 청구서를 받게 되는지 보여주는 미리 온 명세서입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일본은 엔화를 지키지 않을까요? 지킬 카드가 두 장뿐이라 못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는 지금 지킬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율을 방어하는 대신 공장을 세우는 쪽에 베팅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엔화 반등에 베팅하고 싶다면 일본은행의 발언이 아니라 미국 연준의 방향 전환을 기다리십시오. 일본발 뉴스에 환율은 이제 반응하지 않습니다. 둘째, 중동과 유가 헤드라인을 환율 지표로 읽으십시오. 호르무즈가 열리느냐 닫히느냐가 곧 미국 물가이고 미국 물가가 곧 달러의 방향입니다. 셋째, 국내 기업의 설비 투자 발표를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니라 통화 가치 신호로 보십시오.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가 결국 그 나라 돈의 값을 정합니다. 시장이 공포로 소비하는 뉴스를 구조로 읽어내는 시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